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세무사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합쳐서 28문제 나오는 거고, 이게 이런 말 붙이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기타세법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기타라는 말은 자기들끼리 붙인 거 관행적인 거고, 사실 중요한 건데, 이제 12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특강에서 하는 게 12문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법소부는 1년 내내 하죠. 1년 내내. 1년 내내 하는데 28문제 하는 거고, 며칠 하는 동안에 12문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그리고 국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내 개인적인 생각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배워야지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학교를 몇 년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5, 3, 2, 2. 보통은.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되고, 나중에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이 중에 얘는 안 배워요.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이제 국세 기본법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중요하느냐? 엄청 중요해요. 엄청. 국세 기본법. 실무 가서 국세 기본법을 하지 않는다. 매우 로우 레벨의 사람이에요. 전문가 아니야. 블로그 보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돈벌이는 다 여기에 있어 사실. 징수법도요 좀 알아야 돼 원래. 공무원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실무하는 사람들 좀 알아야 되고, 이거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근데 기본적인 로직은 좀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진짜 국제 조세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조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세목이 아니야. 세목이. 법인세처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는 거야. 쇼 붙인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거친 세상에 클라이언트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돼. 이제 학교를 어떻게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업 시간은 요거 굉장히 짧아요. 1시간 조금 넘게 합니다. 1시간. 근데 예전에는 뭐 몇 년 외우고 막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법리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거고, 얘는 시간 공부 많이 해요. 국조는. 왜냐면 양을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3차생들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국조는 버립니다. 지난 경험이 있어요. 해도 안 된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수업은 듣고 대충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둘 다 맞추는 거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운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얘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포기하지 마시고, 얘는 일단 듣는 거예요. 듣고 좀 칠하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때만 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긴 하되, 뭐 엄청 책을 뭐 파고 막 엄청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밑줄 긋는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운 좋으면 맞추고, 이제 밑줄 긋는 거 있을 테고, 운 없으면 뭐야? 선생님 잘못 만난 거지. 뭐 어떡하겠어. 국세 징수법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고, 국기법은요, 하나 정도 놓칠 수 있어요. 왜냐면 판례나 이게 어려운 것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맞추는 걸 목표로 하냐? 10개 정도 맞추는 거 목표로 하시면 돼요. 개당 2.5점이죠? 25점 맞출 수 있어요. 25점. 꽈락 40점이죠? 여기서 몇 개 맞추면 돼요. 여기서. 얼마 안 남았어요. 15점 맞추시면 돼요. 15점. 15점 몇 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계산 다 포기해도 여기 맞춘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는 게 2차 가서 힘들어. 2차 가서 그래서 계산 문제 너무 안 푸시고, 그렇죠? 너무 안 하시면 나중에 2차 가서 힘들어. 이게 세무회계 수업 이런 거 전혀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계산 이런 것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오늘 수업이 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만 하겠다 라는 식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국세 기본법부터 가봅니다. 교재 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는 거고, 본격적인 거 1-5페이지부터요. 자,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근데 이제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이건 조세법의 일반 기본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세법 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고, 세법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에 나오느냐?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오고. 일단 중요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는 필요 없어요. 다음 중 조세법률주의의 무슨 기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사항은 필요 없어요. 그런 건 60년대, 70년대 얘기야.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지금 제목이 왼쪽에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합법성의 원칙.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소극과세 금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요거 말고도 뭐 한두 개 더 치어서 학자들마다 나누는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 분류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세요건 법정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법을 조금은 배웠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제 과세 요건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또는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금을 부과하려면 야 누가 내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 된다. 법인세 같은 경우엔 법인이 된다라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과세 대상 혹은 과세 물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으면 소비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재화의 수입이다.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세 같으면 법인의 소득이다. 소득세 같으면 개인의 소득이다. 이것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물건. 법조문에 이게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과세 표준이 있어야 돼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율이 있어야죠. 세율.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뭘까요? 이 4가지 중에서. 국회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뭐 여당하고 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예요? 이 4가지 중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응? 과세 표준? 야, 이걸 왜 싸워? 국회의원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과표를 계산하기 겁나 복잡한데. 과세 대상?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게 어떻게 싸워, 이거를? 납세 의무자, 이거는 법리가 딱 정해진 건데. 야, 너는 진짜 계획이 없구나. 세율. 그죠? 세율. 너 일부러 틀린 거지, 일부러. 웃겨주려고. 그치? 계획이 있었어. 어쨌든. 세율. 제일 많이 싸우지, 실제. 중요하다는 게 아니네요, 국회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득세 1%씩만 올려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왜 국회 얘기를 했냐면, 국회의원들이 정해줘야 돼요. 이 4가지는. 즉, 세법 전이라는 걸 봤을 때, 법령을 봤을 때, 읽힐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세법 조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법이 있어, 법.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정세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개정세법이 어디까지 왔냐면 엊그저께 시행령까지 확정됐어. 시행규칙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앞만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그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엔 국회의원이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표야, 대표. 국회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국회가 대표주자인 거예요. 대통령이 대표주자가 아니야. 정치적 의견은 아니에요. 어쨌든 국회.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는 거죠. 시행령. 그러니까 법으로 다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서 야 대통령 너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보통 어디까지가 대부분이냐면 시행령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규칙에 있는 건 5가지밖에 없어. 실제로 한 5가지 정도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시행령까지가 대부분인데 중요한 사항이 이 과세 요건을 어디에다가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법에다가 정해놓으란 얘기예요. 법에다가. 국회에서 정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의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건 과세 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법으로 국회에서 정하라. 이게 과세 요건 법정주의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죠. 이게 세금이라는 게 본질이 뭐예요? 삥이죠, 삥. 그냥 이유 없이 뜯어가는 거예요. 조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뜯어가는 거예요. 조폭은 지들끼리 결정한 거지만 세법은 우리 다 같이 결정한 거예요. 적어도 명목상은. 그래서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세율. 과세 기간이라는 건요. 이게 기간과세 세목에만 있는 과세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런 등의 과세 요건과 조세 부과 징수 절차를 모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세세하게 정할 수가 없어요. 장기할부 판매의 조건 이런 거 국회에서 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상을 반영해서 여기다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이해하셨죠? 대신에 위임할 때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돼. 딱 콕 집어서 위임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세법 52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세의 부당한 감소. 그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조세의 부당한 감소의 유형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법인세법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위임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위임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과세 요건 명확주의를 보겠습니다. 자, 과세 요건을 국회에서 이렇게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명확주의라고 돼 있죠. 이게 세법이라는 게 어려우면 원래 안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있죠. 일본은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해, 실제.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고 너무 세세하게 법조문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조금 알 수 있어, 실제. 미국도 살짝 그래. 미국도 되게 자세하게 돼 있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는 자세하지 않아요. 실제로 자세할 수도 없어. 그게 국어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국어가 어려워요. 국어가. 뭐 세종대왕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어려워. 단어 자체가 불명확한 게 상당히 많아. 우리 국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영어보다 훨씬 더 불어가 가장 명확하다고 하고, 뭐 나 불어 몰라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 어쨌든 간에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도 법이라는 건 적어도 읽어서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시행령 안 봐도 법만 보고도 세금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법령정보센터 가서 법만 봐봐, 법만. 그럼 법만 딱 보면 읽혀서 딱 읽어야 돼. 적어도 여러분처럼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 읽어도 읽혀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좀 읽혀. 여러분들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라면 조금 읽혀. 시행령 있죠, 시행령. 시행령 안 보고도 적어도 읽혀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명확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어떤 단어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 사실은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법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고 하면 세법은 잘못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송을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소송이 이런 거예요. 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다 봐도 모르겠다. 법조문 봐도 모르겠다. 실제 세무사님들도 봐도 모르는 경우 많아. 너무 어려워. 누더기 같아,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요. 이거 잘 모르겠다.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모른다. 본인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만 모른다. 그 표현이 뭐냐면 거기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일단 명확주의의 세 번째 줄에 가보면 원칙은 이래요.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된다. 하나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나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이 세법은 다 위헌인 거야.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거,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세법 규정이 당의 조세법의 일반 이론이나 그 책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라면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나 아니면 다른 조문과의 관계나 다른 세목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정도로는 해석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명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이렇게 돼 있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부당하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느끼기에 다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금 부담을 감소시킨다라는 게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반적인 규정을 보면 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도 시행령에 있고 그러면 체계에 비춰 봤을 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법 그대로 하자는 거, 법대로. 그래서 법대로 하자.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건 법 그대로의 원칙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제일 재수없는 애들이죠. 법대로 하자. 이러면 뭐 막가자는 거죠. 끝장 보자는 거지. 근데 세금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세금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되게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법이 이래. 응? 그렇잖아요? 내 왜 그 세금 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세금은 아니지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부동산 임대를 했어요. 소득을 벌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4대보험, 이게 준조세니까 4대보험료가 많이 올라. 근데 아파트 팔아가지고 뭐 5억, 10억 남겨도 건강보험료 하나도 안 올라. 그럼 억울하죠? 나만 억울해? 이거 뭐야, 이게 법이.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되게 불리한 법이야. 너한테만 유리해.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의한 거야. 그냥 법대로 가자는 거야, 법대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법 그대로의 원칙인데 이 법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법을 그 다음엔 해석을 해야 돼. 근데 해석의 원칙은 뭐냐면 법 그대로야. 법에 쓰여진 대로 해석하자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 해석이라고 불러요. 야, 이게 입법 취지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과세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도 물리 해석하면 과세한다 라고 하면 과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내가 보기엔 이게 타당하지가 않아.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냥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원칙.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추 해석. 돌려 해석한다는 거죠. 확장 해석. 이렇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거예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법이 약간 애매할 수 있죠. 그렇다고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정도는 아니고 법에 루프가 있을 수가 있어. 약간 틈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메꾸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렇잖아. 그 메꾸는 해석이 물리 해석만 가지고는 안 될 수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추나 확장 해석은 있는 말을 바꿔 해석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입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한 목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목적적 해석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 세법학을 배우면 많이 배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이야. A는 B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A가 B라고 법조문에 있어. 그럼 A 다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야. A 다시는. A 다시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요. A 다시도 B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B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리 해석이 원칙이다. 법 그대로 해석한다. 하지만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하지만 그 틈을 메꾸기 위한 한목적적인 해석은 허용이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2차 시험 공부하시면
이제 세법학 같은 거 하면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사례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법성의 원칙. 자,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암기하게 되고. 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세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비과세 요건이란 도 있죠. 과세하지 않겠다. 혹은 조세 감면 요건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말이고 나중에는 외우셔야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은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넘겨볼게요. 자, 소급 과세 금지 원칙을 가보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시험에 1차엔 제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자, 국세기본법 조항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한꺼번에 배울게요. 소급과세 금지라는 건 자, 우리 세법은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 있어요.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있다. 납세의무 성립일은요, 과세 요건이 확정되는 날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과세 요건이 확정될 수 있는 날이에요.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과세 표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고 세율도 그 당시에 확정되어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 물건도 있고 그래서 과세 요건이 확정되어 있는 날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기간과세 세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소득세라면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면 이 납세의무는 성립하게 됩니다. 아직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정시킨 바는 없지만 일단 납세의무는 성립합니다. 그러면 세법이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개정. 이 개정이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느냐가 소급 과세 금지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날 개정이 됩니다. 이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2번으로 먼저 써볼게요. 책하고 맞춰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근데 5월 전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이게 2020년이라고 해보고 이게 2019년이라고 해볼게요. 2019년이고 2020년인 거예요. 근데 한 1월, 2월쯤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부칙. 그래서 나중에 2차 시험 보면은 부칙이라는 말이 있으면 다 소급과세 얘기야.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작년 세법학의 지방세 여기 나온 거잖아요. 자, 넌 계획이 없어. 계획이. 자, 부칙. 그러면 부칙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개정된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부칙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우리 세율을 5% 인상하기로 한다.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신 부칙에 이렇게 쓰는 거야. 2019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2019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 예측했던 상황이 있죠. 너는 이 정도 세금 내겠다라고 예측하면서 장사를 했을 것이고 이 정도 세금 내면 일을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국가가 법을 바꿔서 2019년부터 적용한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건.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소급해서 과세한다는 얘기.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새로 세법을 개정해서 과세한다. 이걸 소급 과세라고 하고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소급 과세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소급 과세 이제 정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기준일은 항상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왜? 그날 과세 요건이 확정되는 날이니까.
납세 의무 성립일 이후, 즉 납세 의무 성립일 이후에 신법을 만드는 거야. 신법.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거죠. 과거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걸 소급과세라고 하고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날 바꾸면 어떠냐? 이날 바꾸면. 이날 5%로 인상하겠다. 이해하시겠죠? 5%로 인상하겠다. 아직 과세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5% 인상하기로 한다. 라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여러분이 상식에 비춰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세법이 원래는 상식에 비춰서 이해가 돼야 돼요. 원래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상식이 없던지 세법이 어렵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우리 친구 한번 생각해봐. 한 12월 29일쯤 와가지고 갑자기 5% 인상으로 마음을 바꿨어. 본인이 사업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날 딱 바꾸겠대. 마음이 어때? 안 좋죠. 족같죠.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 나 장사 다 했는데 이틀 남겨놓고서 이지랄 하면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말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하냐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 이해하시겠죠? 원래 안 되는 거야. 다만 기술적으로만 표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시험 공부하면 이런 거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바꾸는 건 보통 안 해. 대부분. 심지어 다 유예기간을 주거나 그래. 현실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단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되긴 되는 거야.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진짜 소급과세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성립일 이후에 개정이 된 거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땐 성립일 이전에 개정된 거니까 소급과세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표현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진정소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을 부진정소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진정소급 입법은 가능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진정소급 입법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제가 절대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절대가 또 어디 있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을 볼게요. 이때 개정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5% 인하 그리고 옛날 거부터 해주겠대. 이건 또 안 될 게 뭐냐 이거죠. 이건 우리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그죠?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세법의 개정은 또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무조건 세상에 없어. 잘 봐. 이렇게 해주기랬대. 인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러면 괜찮지. 근데 얘만 해주겠대. 얘만. 그건 또 싫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얘만. S그룹만 해주겠대. 얘만. 이런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누구만을 위한 건. 이해하셨죠? 이제 나중에 2차 공부하면 그런 것들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1차에서는 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기술적인 표현에 집중할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건 이러한 행위들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어떤 입법이나 해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과세관청이 어떤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해왔지만 앞으로는 달리 해석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석에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법, 해석 다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보시면 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립일 기준이에요. 성립일 기준. 5월 30일이 보통 확정되는 날인데 확정일이 아닙니다.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치시고 요 말이 가장 중요하다.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법조문 표현 그대로인데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오늘 배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과세표준? 아니고요. 우리 친구 뭐 한마디로 바꾸면 오늘 배운 말로 바꾸면 응? 과세요건? 아니고요.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 이게 우리 세법의 과세 대상인 거예요.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 법인세. 그렇죠? 수익은 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세 같은 게 있어요. 증권거래세 뭐 이런 것들. 재산에 대한 세금이 있겠죠.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상속 뭐 이런 게 있겠죠. 행위에 대한 세금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개별 소비세 나중에 그런 거 배우면 소비나 어떤 계산, 행위 그리고 트랜잭션 거래에 대한 세금도 있는 겁니다. 거래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진정소급 입법뿐만 아니라 해석이란 말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도 해석이라는 말이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드렸고 자 이제 조세 평등주의를 갑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얘기였어요. 조세 법률주의. 이번엔 조세 평등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은 약간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조세 법률주의에 대해서 과세 요건은 법으로 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 법을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조세 평등주의라는 게 있어요. 평등주의. 자 그럼 평등이라는 게 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평등. 그죠? 요즘은 사실 평등이란 말 잘 안 써요. 요즘은 공평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간 인민주의적 사고인데 공평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조세 공평주의해도 틀린 말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조세 공평주의 그럼 개소리냐? 그게 아니죠. 조세 평등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평등이라는 게 뭐냐?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게 평등인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죠? 시대 정신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평등, 뭐 남녀 젠더 이슈 좀 많잖아요. 뭐 남녀 평등 얘기하면서 너도 무거운 거 들어봐. 막 평등하게 막. 너도 군대 가봐. 막.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근데도 평등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평등이라는 건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르게. 그렇죠? 근데 시험을 갔는데,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이제 뭐 이번에 1차 시험을 보는데 얘만 30분 더 줘요. 씨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뭔 얘기야 이게. 우린 다 같은 수험생인데 똑같이 시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잖아. 여러분들이 불만을 표기하는 게 뭐예요? 평등하지 않을 때 불만을 표기하는 거죠. 우리가 짜증난다 이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 버는 거 알바예요? 그런 거 없지. 근데 이 친구한테 그냥 1년에 1,000만 원씩 세금 내래요. 나도 1,000만 원. 인두세입니다. 명당 1,000만 원. 이런 세금이 우리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낸다는 게 지금 시대의 형평이죠. 200년 전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인두세야. 그냥 집안에 남자 몇 명 있거나 여자 몇 명 있으면 그냥 내는 거야. 그죠? 지금 시대는 그런 생각이 없죠. 많이 벌면 많이 내라.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많이 내라. 그죠? 이게 평등이라는 거죠. 근데 같은 재산을 갖고 있고 같은 소득을 벌었으면 같게 취급하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같은 것을 같게라는 표현이 수평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하지만 수직적으로도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득세가 초과 누진세율이죠.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르게. 소위 말해서 담세력에 따른 과세하겠다. 이런 게 평등이라는 거죠. 평등. 근데 법이 평등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많이 느끼죠.
저는 솔직히 법 앞에 대부분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만 평등하지 않을 뿐인데 대부분 그 정도면 다 평등하죠. 근데 훨씬 더 평등하지 않은 건 법이 평등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평등하죠. 그러면 세법 같은 거 돈 많이 버는 애들 요즘에는요, 법을 바꾸는 걸로 다 돈 벌어. 법을 바꾸는 걸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 못 하겠는데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얘기해 줘봐. 어쨌든 간에 좀 이따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 그래서 이게 평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법이 평등하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어떤 놈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야. 법대로 다 맞춰 세팅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래는 그게 아니야. 원래는 둘이 매매했다고 하는데 쿠션 쳐서 징여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매매라고 했으면 양도를 하는데 징여라고 하면 징여세를 낸단 말이야. 징여세 내는 게 평등한 것 같은데 양도의 형식을 취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평등하게 가려면 우리 이 말이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실질에 맞추자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실질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등하다는 얘기는 실질에 맞추자는 얘기다. 어떤 놈은 악용하고 이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야 이게 실질 과세 맞추자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은 거야. 이쪽 라인이 있는 거야. 둘은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둘 중 누가 이기느냐?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누가 이기겠어? 자, 일반적으로 법률주의가 이기겠어요? 아니면 평등주의가 이기겠어요? 조세 법률주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조세 평등주의는요 되게 보완적인 거야. 법에 따라 하는 거야. 법에 따라. 억울해요. 저는. 너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다 억울해. 다 시끄러워. 그냥 법에 맞춰 하는 거야. 법에. 그게 대원칙이야. 하지만 평등주의도 고려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실질 과세 원칙에 보면 부당한 거죠. 이게 사실은 소득세 영역이 그렇죠. 돈 벌었는데 과세 못한대.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40% 정도 뭐 올라갔다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올라갔대. 그런데 돈 벌어도 세금 냅니까? 우리나라 소득세? 단 한 푼도 내지 않죠? 세법 규정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외화야, 외화. 우리나라 법에 보면. 외화 차익은 과세하지 않아. 내가 그냥 달러 통장 가지고 있어. 달러 올라가면 세금 안 매긴단 말이야. 과세하지 않아요. 법이. 억울하죠? 나는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근로해서 그냥 뭐 1억 벌었는데 세금 돈 1,000만 원 넘게 내는데 걔는 몇 억을 벌었는데 한 푼도 안 내. 실질에 맞아 이게? 하나도 안 맞지. 뭐 이런 게 세상에 다 있어. 막 분노하고 그쵸? 네이버 댓글 쓰고 막 해봐야 소용없어. 야 법이 없어 법이. 공백이 있다고 루프가. 이해하시겠죠? 부당하죠. 즉 조세 법률주의. 실질에 맞춰보면 맞지 않지. 그죠? 법률주의에 따르면 과세 못하죠? 근데 실질에 맞춰보면 과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이걸 우회적으로, 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애들만 좀 다스리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직적 평등, 수평적 평등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조세 법원을 배우겠습니다. 법원. 자, 법원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에 갔을 때도 법원 판사님이 판단했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게 법원입니다. 법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야 이거 왜 부과하니 왜? 했을 때 법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일을 하시거나 할 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세무사님들 중에 한 10명 중 8명 법전을 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블로그 봅니다. 구글 봅니다. 이게 전문가인가 맞나 싶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신이 없겠지. 언젠가는. 대단해. 진짜 전문가는 법조문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법조문.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막 이제 카톡 치고, 그만 좀 쳐라, 제발. 어쨌든, 카톡 치고 그러는데, 다 법조문만 보면, 법조문. 법에 있어, 다. everything. 그러니까 무조건 법만 보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법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조건 법에 다 있어. 책에 있는 거 아닙니다. 법에 다 있어. 그죠? 그래서 그게 법원이야, 기본적으로. 그럼 법에 있다고 했죠? 그럼 법은 어디까지냐? 해석할 수 있는 법은? 아까 얘기했죠. 법. 위임됐으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법원이야. 근데 세법을 다스리는데 위헌이면 그 법은 믿을 수가 없죠. 헌법도 법원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 보시면요. 첫 번째 쉽게 표현하면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식한 말이 뭡니까? 야, 이거 왜 그랬니? 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시끄럽죠. 어떻게 하는 거야? 법 몇 조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그때 다른 법률 단서 조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항상. 이해하시겠죠? 자, 법원인 것 보면 헌법, 법률 당연한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들 보기 어려운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약. 조약이라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사실 이런 게 있어. 한국하고 미국이 서로 약속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애들이 우리나라 회사에 주식을 사서 팔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주식을 사서 팔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한미 조세 조약에 따르면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조세 조약이야. 감면 요건을 법에 딱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할지 몰라도 조약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게 조세 조약이야. 나중에 이제 실무 가면 조세 조약을 많이 본다고. 거래,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그러면 이 조약도 법이 되느냐? 법이 되는 거야. 왜 법이 되느냐? 국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약은요, 그냥 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문 보면 조약을 비준한다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미 FTA가 있으면 비준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비준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합의했다 이런 얘기 있죠? 다 개소리죠? 왜요? 국회에서 그런 걸 비준한 바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빨 친 거야. 그냥 말 한번 맞춰본 거야. 어쩌라고. 왜 배신, 국제적인 관행이 어쩌라고. 그냥 배째 그거죠 뭐. 나 몰라 나.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되는 거야 되는 거. 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가 없어요. 국회에 비준 절차가 꼭 필요하다. 명령이라고 하여 있는 건요. 위에 법률이라는 말이 법인 거고 동그라미 2번이 명령이라는 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법령이라는 건 법률의 법과 명령의 령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례라는 게 있어. 조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금이라는 게 국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재산세 아니면 취득세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지방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법. 근데 실제 지방세법 있잖아요. 이 지방세법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현실에선. 서울시 조례라는 게 있고 서울시 조례를 보고 실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조례 운영이 다 적혀져 있어. 이해하시겠죠? 지방세법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선 조례가 필요해요.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선거하면 지방의회 의원 뽑잖아요. 거기서 뽑는 거. 서울시 의회. 이해하시겠죠? 그분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하는 건 법원이 될 수 있는 거. 적어도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화살표 친 말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는 자치권이라는 게 100% 주장하기 힘든 게 몇몇 시를 빼고는 대부분 돈이 모자라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치권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 자, 지방세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일을 하면 조세를 감면해라. 지방세를 감면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모든 시도지사가 조례를 만들 때 다 감면을 해준 거야. 그런데 경상북도하고 경기도 요 두 개만 깜빡한 거야. 깜빡. 그죠? 깜빡할 수 있잖아. 잠깐 까먹을 수 있잖아. 그 경험이 여러분 많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깜빡하고 누락한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조례를 보지 않고 당연히 감면되는지 알고 액션을 취한 거죠. 근데 야 경기도랑 경상북도만 안 된대. 봉지겠죠? 다른 데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냐?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감면 범위를 지자체장이 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축소하느냐 이 얘기가 된 거야. 이해하셨죠? 법원까지 가게 된 거죠.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대한민국 국민인 건 맞지만 넌 경기도 도민이지 않니? 너는 경상북도 도민이지 않냐? 어쩔 수 없다. 자치권의 범주다. 자치권의 범주. 감면하는 거 축소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치권이다. 그것도 법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 얘기가 거의 화살표에 있는 얘기입니다. 넘기시고 그럼 법원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나라는 관습법이라는 거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관습법. 이게 뭐 성문법 국가, 관습법 국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럼 미국은 법이 없습니까? 미국이 대표적인 성문법 국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완전 성문법 국가야. 영국이 대표적인 성문법 국가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영국 법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 거기서 말하는 성문 불문이라는 건 사실은 헌법 얘기하는 거 헌법. 영어 헌법 없거든요. 그냥 관습법이야. 그냥 어쨌든 간에. 자기들 왕정 국가잖아. 그렇잖아요. 걔네들 아주 일본, 영국 뭐 내 특정 국가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왕정 국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섬나라 애들 다 그 애들 진짜 부족한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왕이 왜 있습니까? 왕이. 이상하잖아. 태국도 왕이죠. 왕주국가. 그렇잖아요. 이상한 거지. 어쨌든 태국 이런 데 상속세가 지난번에 내가 뭐 태국이랑 일하는 게 있어요. 상속세랑 증여세율이 5%더라고. 왜 5%냐? 그럼 왕이 재산이 유지가 안 된대. 세율이 높으면. 일리가 있네 또. 뭐 이런 거야. 야 그럼 일본이랑 영국 어떠냐?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했지? 걔는 면제 조항이 있더구만. 왕이랑 뭐 이 사람한테 상속 증여. 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후진력이 평등하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하고 관습법 이런 거 우리 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별표칩니다. 행정규칙. 이제 행정규칙이 뭐냐? 여러분들 소위 예규라는 게 있고 통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질의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예규예요. 예규. 통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게시판 같은 거 있으면 맨날 게시판에 질문하고 있는데 자주 묻고 자주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FAQ인가? 있잖아요. frequently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과세관청이 묶어서 만든 거야. 그게 통칙이야. 통칙. 이건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뜻이 돼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거 보고 일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국민을 구속하는 건 국회에서 정한 법으로 결정하는 거지 무슨 통칙이나 예규 따위가. 죄송합니다. 그 표현은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통칙이나 예규가 어떻게 법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통칙이나 예규는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력이 되게 좋은 애들 있잖아요. 실력이 되게 좋은 애들은 통칙이나 예규 보지 않아요. 사실은 세무사님이나 뭐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중에서 안 봐. 오로지 판례만 봐. 판례는 이제 선행적인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되게 실력 좋은 애들은 안 봐. 근데 이제 우리 블로거들 있지. 우리 세무사님 중, 뭐 회계사님 중에서 잘 세법전 안 보고 이런 사람 있죠. 자기 해석이 없어. 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검색어를 넣어. 검색어를 넣으면 얘기가 딱 떠. 그게 마치 법처럼 얘기하고 법처럼 얘기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문서 같은 거 주면 자문 의견서 레터 같은 걸 주면 되게 뛰어난 건 법조문하고 판례밖에 없어요. 대원 판례밖에 없어. 근데 이제 허접한 것들은 예규가 엄청 많아. 왜냐면 그 사례가 엄청 많거든. 국가가 해석하는 거야. 너나 그렇지 뭐. 나는 뭐 싫어. 나 이럴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게 예규라고 보시면 돼. 집행 기준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비슷한 거야. 내부적인 구속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읽지도 않아요. 소송을 하면 국세청에서도 예규 뭐 이런 거 제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읽지도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먼저 그것이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예 그냥 매직으로 지운다고 생각합니다. 읽지도 않아요. 법하고 선결 판례만 봅니다. 오로지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판례. 자, 판례는 법원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판례가 법원이 되면 우리 새로운 판례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판례 위반되는 거 아니지요. 대법관님이 뭐라고는 아니고 대법관이 정했다고 그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시대상이 바뀌면서 거래 구조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각, 우리 합의가 바뀌면서 법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법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하급심들이 대법원 판례를 함부로 꺾긴 힘들겠죠. 그래서 실무상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많이 되긴 하지만 우리 이론적으로 법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세기본법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국세기본법 개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부터 할 건데요. 50분 수업했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